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지난해 시작된 스페이션 이베리코 돼지고기 열풍을 한풀 꺾이게 만든 것은 원산지 논란이었습니다. 시판 중인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조사해보니 상당수가 가짜인 것으로 드러난 것인데요. 이렇게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불법 행위는 1차적으로 소비자에게 불신을 주는 동시에 국내 농가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중요한 원산지 표시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보다 나은 개선 방안은 없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스튜디오에는 최근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단국대학교 양선범 교수님 모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커지면서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농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가 어디서 생산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우선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그 계기를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예, 먼저 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더 일명해서 원산지 표시법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의해서 농산물,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법을 적용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또한 그 인터넷이라든지 배달, 판매 등에 의해서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의해서 적합한 표시 방법 개선과 표시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다루는 식품위생법과의 조화를 이뤄서 소비자들이 확인하고 생산자들이 표시하기 쉽게 하는 원산지 표시 방법의 개선이 필요해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는 흔히 그 신선 농수산물의 원산지는 꼼꼼하게 따지면서 가공품의 원산지는 흘려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원산지 표시 대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는데 대략 한 220여 가지 종류의 그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있고요. 예, 이를 이제 가공한 가공식품은 약 257가지가 대상이 됩니다. 더 많군요. 예. 가공식품이. 거기다가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가지를 포함한다면 그 해당하는 품목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고요. 또 나가서 이것을 음식점이라든지 일반 휴게 음식점, 그다음에 일반 음식점에 사용하는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 표시를 한다 그런다면 굉장히 많은 수의 농산물과 수산물, 그다음에 해당하는 조리 음식이 본 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유통 환경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그 소비 트렌드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변화에 맞춰서 우리 소비자의 안전 또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 투명하고 효과적인 원산지 표시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현행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큰 틀에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첫째 먼저 개선을 하기 앞서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산지 표시법이 어떤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원산지 표시법이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바탕에서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조항에서는 이렇게 저 조항에서는 저렇게 적용하게 된다면 예. 실제로 소비자나 생산자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겠죠. 예. 그다음에 법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고시 등과 같은 것에서 연계성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한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즉각적이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을 때 예. 적절한 처벌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원산지 표시 제도는 일관성, 또 연계성, 투명성 뭐 이런 측면에서 합리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원산지 표시제가 참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콩나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콩나물 하면 우리 일반 국민들이 모두 친숙한 식재료인데요. 이 콩나물이 농산물이 아니라 가공식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다면서요? 예, 현행법에서는 지금 현재 콩나물에 대한 정확한 그 구분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과거에는 콩나물 같은 경우는 그 식품위생법에서 신선 편의식품이라고 구분이 돼서 예. 만약 그렇게 된 경우에 원산지 표시법은 가공식품에 그 해당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콩나물이 만약에 농산물이라 그러면 농산물에 맞춰서 저희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예. 즉 예를 들어서 콩나물이 가공식품이다 그러면 콩나물하고 뒷면에 원재료 표시한 부분에 콩 가로 열고 원산지를 표시하면 되지만 농산물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재배지가 어디 있는 거냐라는 것에서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기준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굉장히 그 원산지 표시를 적용하는 데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식품공천에서 보게 되면 지금 신선 편의식품에 대한 그 언급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새싹채소라든지 샐러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선 편의식품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콩나물에 대해서는 지금 무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그 지금 현재의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인식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가공식품의 경우도 우리 원산지 표시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원료 원산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거나 누락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일본산 불매 운동과 맞물려서 뭐 대형 그 식품업체의 쌀과자의 그 쌀에 대한 원산지가 그냥 외국산으로만 표시가 돼 있어서 이것이 일본산이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기사를 이제 봤었고요.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외국산 이런 것들이 뭐 일본산이나 뭐 중국산을 속이기 위한 그 편법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그 원산지 표시법에 의하게 되면 먼저 그 특정 원료의 원산지나 혼합 비율이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또는 3회 이상 변경되었을 때에는 원산지를 외국산 가로 열고 해당하는 그 3개의 국가 또 3회에 대한 것들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별도 조항으로 어떤 조항이 있냐면 정부가 가공품 원료를 공급하는 수입쌀의 경우에는 그냥 외국산 이렇게 표시를 해도 무방하다고 지금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표시를 했기 때문에 모 제과에서 외국산 쓴 것이 전혀 문제가 예.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법적으로는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명한 것이 지금 일본산은 아니다라고 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정부 제도를 만들 때 왜 정부에서 공급하는 것은 외국산으로 허용을 해줬을까요? 그건 아무래도 저희가 그 쌀 시장 개방이라든지 쌀 쿼터에 의해서 많은 그 쌀을 수입을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오고 있기 예. 때문에 그것을 분류를 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공식품에서 또 빈번하게 발생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명에 국내 가공지를 표시를 해서 이게 맞습니다. 국내산인 것처럼 혼돈을 준다든지 또는 일부 원료 원산지만 강조를 해서 소비자가 국산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그것이 뭐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이 연구를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예를 들어서 순창 고추장 예.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많은 소비자들은 당연히 순창이란 지역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100% 국산일 거다 예.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 일부 그 고추장에서는 국산을 사용하겠지만 많은 경우 고춧가루에서 이제 중국산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역시 소비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순창 고추장이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예. 때는 약 그 315명에 달하는 즉 그러니까 50%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국산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드는 것도 일종의 이제 뭐 전략일 텐데요. 그것이 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건 굉장히 그러니까 원산지 제도라고 하는 그 틀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연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보완을 좀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고요. 특히 제품명에 국산이나 또는 외국산 원료 원산지만 강조해서 원산지를 혼돈하게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원산지를 혼동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시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상품명에 원산지를 썼을 경우에 주표시면에 해당하는 그 농산물의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를 하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순창 고추장이나 서울 우유 이런 식으로 이제 상표권을 가지고 왔을 때 좀 적용하기 어렵다. 지리적 표시제가 있는 맞습니다. 경우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적용하기가 쉽진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아, 예. 납득이 잘 안 가는 그런 그 설명인데요.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런 제품들이 있는 겁니다. 중국산을 섞지 않는 자연건조 황태채. 예. 이걸 봤을 때는 마치 황태나 명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러시아산이나 국산 둘 중에 하나인데 주로 이제 러시아산을 강조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산 원래 들어가지도 않는데 중국산 섞지 않는 순수 용대리 자연건조 황태채 이런 것을 쓴다는 건 소비자들 의도적으로 혼란을 주는 거네요. 혼란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설탕을 넣지 않는 두부. 두부를 만들 때 전혀 그 공정에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데 설탕을 넣지 않은 것을 강조를 해서 최근에 그 영양을 좀 부각시킨다든지 이런 거하고 비슷한 어떻게 보면 약간 사기 행위하고 좀 가까운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농산물 경우에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농산물도 이식으로 인해서 원산지가 변화하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예. 농산물의 경우에 지금 저희 그 법에서는 원산지 변경, 또 미변경, 전환이란 세 가지의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농산물들이 종자를 많이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입한 종자를 사용해서 작물채를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농민이 지었을 경우에 대부분의 이제 국산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랬을 때 문제는 종자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는 이슈가 하나 있겠죠. 그래서 종자산업법에서는 종자를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 줄기, 뿌리 등을 말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식에 대한 그 명확한 기준이 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변경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중국산 누에나 그 번데기를 수입해 와서 동충하초균을 접종해서 동충하초를 생산한 경우에는 원산지 변경에 해당돼서 이제 동충하초에 대해서는 국산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삼이나 도라지 같은 다년생 작물의 경우 1년생이나 2년생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3년에서 4년 정도 재배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원산지 미변경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했다면 중국산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 현실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되어 있는 농산물 중에서 이런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관련 통계 이런 것이 있을까요? 이런 통계는 좀 찾아보기 어렵고요.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변경과 미변경을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뀌어서 이제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들한테 한번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동충하초의 경우에 이것은 그 원산지를 변경을 법에서는 이제 하고 있지만 원산지 변경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소비자들의 약 65%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삼이나 도라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는다. 역시 응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비자들은 이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훨씬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국내에서 지역 간 이식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제주에서 재배한 1년산 더덕을 구입해다가 그 육지에서 1, 2년 재배해서 판매하는 경우 이때는 원산지 표시가 어디로 찍히는가요? 지금 현행법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주산으로 이제 표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삼이나 더덕을 중국에서 1, 2년생을 수입해 와서 우리나라에서 3년에서 4년 더 훨씬 더
중국에서 생육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우리나라에서 생육을 했더라도 원산지 미변경에 대해서 그 판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제주에서 1년상 더덕을 구입해서 그래서 전북에서 한 2년 3년 농사를 지어서 캐딱에서 지금 현재는 제주산이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 규정이 만만치 않아 가지고 예. 굉장히 현장에서는 고생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명확한 기준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연구진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생육 기간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생육 기간이 긴 쪽에 원산지를 좀 부여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부분을 하나 제안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어느 쪽에서 더 부가가치가 더 클 것이냐. 그러니까 앞서서 어린 묘에 어른 그 작물의 부가가치가 더 클 것이냐. 그다음에 그 우리가 충분히 그 생육을 한 그런 것의 부가가치가 더 클 것이냐에 대해서 판정을 해서 원산지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산물이나 또는 가공식품 못지않게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축산물 사례일 것 같은데요. 축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에 의해서 원산지가 바뀌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소를 수입해서 6개월 이상 되면은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을 하면은 이것이 국내산으로 뭐 원산지 표기를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의 경우 이제 6개월 송아지를 수입해 와서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을 하게 되면 국내산으로 원산지 전환을 시켜줍니다. 다만 이 경우에 가로 열고 출생국, 뭐 호주산 또는 뉴질랜드산 이렇게 표현을 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원산지 표시법만이 표시가 관련된 게 아니고 앞서서 말씀드린 식품위생법과도 관련이 돼 있고 이 관련해서는 대무역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산지법이 그냥 단독적인 법이 아니라 다양한 법들하고 지금 연관지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대무역법에서 수입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 과정에서 둘 이상의 국가와 관련된 경우에는 실질적인 변형이 가해진 그런 그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축산물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소의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돼지의 경우는 2개월 이상, 그 다음에 다른 그런 가축류들이라든지 그 수산물 같은 경우 1개월 이상 할 경우에는 사육국을 최종적으로 원산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축산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가축 질병이 발생한 그 국가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해서 사육을 해서 수입을 하면은 그 원산지가 바뀌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식품위생이나 그 가축 질병과 같은 사례가 좀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당히 그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알아본 결과에는 그렇게 이제 어린 송아지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키우는 경우는 아직은 없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축산물뿐만 아니고 수산물도 비슷한 경우를 좀 겪고 있는데요. 수산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과거에는 역시 마찬가지 대무역법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개월 이상 국내에서 치어를 가지고 키웠을 때는 국내산이라고 표시를 하면서 가려고 출생국을 표시를 하겠는데 현행법에서는 현재는 지금 수산물 같은 경우는 출생국이라든지 출생 지역을 제외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물 같은 1개월 이상만 우리나라에서 키운다 그러면 그냥 국내산으로 지금 유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축산물, 그다음에 수산물, 앞서서 말씀드린 농산물에 대한 이동, 이식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을 해서 운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알려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식생활에서 외식의 비중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1인 가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비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식보다는 이제 외식에 의존을 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일반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거 앞서 얘기한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의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는 이런 그 농산물이라든 가공식품보다 어떻게 보면 그 해당하는 품목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좀 단순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은 220여 종, 그다음에 수입 농축산물은 161개, 가공품은 257가지의 그 대상 품목이 있습니다만은 음식점의 경우에는 농축산물 8개 품목, 그다음에 수산물 12개 품목에만 그 대상 품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표시하는 방식도 가공품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인 농수산물 3개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음식점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개의 원산지 표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표시 방법도 농산물은 그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즉 그러니까 음식점 가서 농산물의 원산지를 게시판이라든지 메뉴판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고 있고요. 네,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포장지에 표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을 맞아서 이제 휴가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행 중에 이제 작은 즐거움 중에 하나가 이제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에서 먹는 음식, 간식, 뭐 음료 이런 것들이 그 좋은 그 추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게소의 원산지 표시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 일반 식당이나 이런 것과는 차이가 있을까요? 예, 휴게소는 일반적으로 휴게 음식점 영업이라고 식품위생법에서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원산지 표시에 대상되는 업종이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집단 급식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되는 음식점에 들어갔는데요. 휴게 음식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휴게 음식점에 준하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휴게 음식점, 즉 휴게소에 가공식품도 있고 조리하는 음식도 있다는 것이 이제 그 적용을 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라고 한다 그러면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상품화된 즉 가공식품의 오렌지 주스의 표시 방법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휴게소 직접 그 짜거나 갈아서 주는 그 오렌지 주스의 그 표시 방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줄 수도 있고 실제로 영업자들조차도 이것이 휴게 음식, 조리 음식인지 그다음에 가공식품인지도 굉장히 구분짓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그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그 구분을 포장 진열해서 판매를 하고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휴게소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 접하기 쉬운 뭐 제과점에서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단팥빵을 포장해서 파느냐 아니면 단팥빵을 제과점에서 직접 구워서 파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기준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것이 조리 음식이고 어떤 것이 가공식품이냐라는 것을 구분짓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식품위생법에서는 하나의 그 단서를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에게 최종 상품을 진열해서 판매할 경우에는 가공식품으로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영업자가 손을 안 대는 거죠. 하지만 그 컵라면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편의점에서 물을 부어서 하는 경우는 이것 조리를 볼 것이냐 가공식품 그 자체로 볼 것이냐라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역시 위생법에서 명확하게 단순히 열을 가하거나 하는 경우는 가공품이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리는 뭐냐면 소비자에게 농수산 가공품의 형태가 바뀔 정도의 조리를 해서 제공하는 경우는 조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빵에 햄이라든지 샐러드, 소스 등을 추가해서 샌드위치를 만들 경우에는 조리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근데 이 그 샌드위치가 우리 제과점에 가게 되면 가공식품도 있고 역시 조리식품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참 정말 간단한 사례인 것 같은데도 복잡한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리식품이냐 가공식품이냐의 구분이 어려운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산지 표시 방식이 바뀌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샌드위치다. 이것을 이제 그 본사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그 가공품 형태로 지금 제과점에 판다 이럴 경우에는 가공식품에 준하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에 가장 많이 들어간 농산물 3가지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지금 하게끔 되어 있고요. 만약에
매장에서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조리를 했을 경우에는 예. 그 표시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농축산물 8개 품목, 수산물 12개 품목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만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혼란을 실제로 법을 운영하는 사람, 적용하는 사람 또 그걸 가지고 표시를 가지고 인식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인식을 좀 할 수 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가공식품보다 조리식품이 조금 더 단순한 표기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좀 단순한 표시 방식이고 그다음 운영의 폭이 뭐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2018년 기준에 그 위반하는 업종을 보게 되면 음식점이 가장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산지 표시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식품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은 오히려 가공식품보다 조리식품에 있어서 원산지 표시가 더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실은 그러지 않는다 이런 얘기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배달 앱 서비스가 인기가 상당합니다. 아마 1인 가구 형태 이제 그 주거 형태가 늘어나고 또 그 편리함에 소비자들이 호응한 것도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가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 이 배달 앱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중국 음식이나 여러 가지 음식들을 주문을 해서 먹는데 이 경우에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배달 앱을 통한 그 주문 음식 원산지 표시는 통신 판매 원산지 표시에 맞춰서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즉 표시 대상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래 원산지를 포장지에 표시를 한다든지, 즉 포장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라든지 스티커라든지 별도 그 창이라든지 영수증에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배달 앱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중국 음식이라든지 치킨 족발을 직접 시켜 먹는 배달 음식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2017년 5월 전에는 배달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명확하게 법 고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2017년 법을 개정하면서 배달 음식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한 결과에서 배달 음식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면은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배달 음식을 자주 이용을 하거든요. 이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를 위해서 꼭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좀 실시를 했습니다. 배달 음식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94.3%가 배달 음식에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될까? 표시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포장지라든지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에다가 표시를 하기를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소비자들은 대체로 그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법은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네요. 그것은 아무래도 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업계 입장을 반영을 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이 유통 환경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라든지 법이 거기에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그런 그렇군요.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관계 당국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유통 환경의 변화에 이제 발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배달 앱 음식 외에도 여러 형태의 통신 판매 그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 통신 판매 제품들의 표시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만. 예, 맞습니다. 우선 이제 통신 판매 정의하고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좀 법을 적용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SNS라든지 또는 뭐 그 회사 내 사내 게시판을 이용해서 이제 그 판매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SNS라든지 사내 게시판을 이용한 상거래가 과연 통신 판매에 해당되는 거냐, 되지 않는 거냐에 대한 그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자상거래법을 좀 연구한 결과 뭐냐면 SNS나 사내 게시판에다 물건을 팔 경우에 반드시 통신 판매업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통신 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고향에서
뭐 보내온 거 판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행법에서는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파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그 논의를 하기 전에 이미 불법 행위가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전자상가업에서는 6개월 동안에 20회 미만이라든지 그다음에 1,200만 원 이하의 매출일 경우에는 예외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정교하게 저희가 원산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광고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아마 그 파급력에 비해서 지금 놓치기 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를 들면은 TV나 라디오에서 광고하는 것도 물론이고 버스나 지하철 이런 데도 지금 광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광고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TV나 라디오 광고 같이 단순하게 스쳐 지나가는 광고들 거기다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냐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은데요. 저희가 연구했을 때 당시에 내린 결론은 이 광고를 두 가지로 좀 분류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그냥 광고하는 거하고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좀 구분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순 광고까지 원산지를 표시하는 번거로움은 좀 제외를 하고 만약에 그 광고를 통해서 무언가를 파는 즉 상품을 파는 행위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상품 판매 광고의 경우 예를 들어서 TV 홈쇼핑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한 광고하고 단순히 그 홍보를 위한 것과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혹시 이 광고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소비자들 생각도 조사가 됐습니까? 예. 전체 그 소비자 인식 조사한 결과 95.6%가 단순 광고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단순 광고까지도 이제 그 원산지 표시를 물론 소비자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엄격하고 강한 적용을 원하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 광고와 상품 판매 광고는 좀 구분을 지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 노출 빈도에 비해서 이제 노출 시간이 짧은 이제 광고에 비해서 더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TV 홈쇼핑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홈쇼핑이 채널도 많아지고 판매하는 상품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농식품들도 굉장히 그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어떤 상품들은 국내산이라고 강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거의 원산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 홈쇼핑 판매에 대한 그 원산지 표시 현황이나 그 문제점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저희가 먼저 이제 그 홈쇼핑에서의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적용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TV 홈쇼핑을 통해서 농산물이라든지 가공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에서 20.1%가 시청 중에 확인한 원산지하고 구매한 상품의 원산지가 달랐다라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봐서는 원산지 정보 제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마도 TV 홈쇼핑에서 원산지를 만약 거짓으로 해서 보냈다 그러면 중차대한 그런 그 위법 회방향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소비자들 쪽에서 약간 이제 혼돈이 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행법에서는 글자로 표시를 2번 이상 좀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글자로 2번 이상 표시하는 것도 좋지만 중간 언급을 좀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언급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다양한 그 이슈들, 문제점들을 봤는데 그렇다면 원산지 표시를 더 효과적이고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이 원산지 표시를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먼저 실제로 이제 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약 그 28만 개 업소를 조사를 해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업체가 3,917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총 건수로는 이제
4,514건이 적발이 되었는데요. 거짓 표시하는 경우는 당연히 형사처벌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미표시라든지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에서는 약 3억 8천만 원의 토탈 과태료를 좀 부과를 했습니다. 3억 8천만 원이요. 네, 맞습니다. 이런 적발 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2017년에 비해서 감소를 했으나 위반 물량이 1톤이나 또는 1,000만 원 이상의 대형 위반 실적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점점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서 진흥화되고 또 규모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게 국내의 소비자한테 미치는 또 생산자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주요 위반 품목으로 보게 되면 배추김치하고 돼지고기가 약 절반 48%를 차지했고요. 위반 업종은 음식점에서 58%를 차지하는 가장 높은 그런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인터넷, TV, 모바일 등을 이용한 농식품 온라인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서 통신 판매 업종에 대해서 적발 건수, 적발 순위가 2017년도 13위에서 2018년도 5위로 올라가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산지 표시를 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법을 운영하는 그런 쪽에서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화되고 진흥화됨에 따라서 처벌, 단속 이런 기법이 굉장히 정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 포렌식을 가지고 업무를 개시를 좀 하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현미경을 활용해서 냉동 고춧가루 판별법을 이제 도입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위반 업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음식점의 경우 거짓 표시도 있지만 잘 몰라서 적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거짓 표시를 해서 국민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의 처벌 규정보다 좀 더 강화해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경제적인 또는 다양한 그런 손실이 크도록 만들어서 위반을 하려고 하는 동기 자체를 없애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흔히 우리가 밀수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사회 범죄에 대해서도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걸 적발률을 높이고 또 적발 시 제재를 강화하는 것, 그것이 이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원산지 표시도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촘촘한 법적인 어떤 보완책, 그리고 위반이 발견했을 때 엄격한 어떤 제재, 이런 것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법에 따르게 되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있고요. 가볍지 않은 처벌이네요.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최고는 3억 원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 위반자, 즉 그러니까 1년 형이 확정된데 5년 이내에 다시 거짓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 하한제를 적용을 해서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자꾸 위반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능적이고 조직화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식품 안전의 측면에서 보면 원산지 위반은 사실은 가볍지 않은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한 처벌을 당연하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가공품과 이 음식점의 이제 과징금 부과 기준도 다르고 차이도 있어서 불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농산물과 가공품, 그러니까 즉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위반품의 총 판매액을 가지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음식점의 경우에는 위반 원료 비율을 환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배추김치 위반했다. 그러면 그 전체 가격이 10,000원이다 생각하면 배추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차지해서 그걸 가지고 과태료의 기준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음식점에서의 과태료나 과징금의 부과
기준과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과태료 및 그 과징금 부과 기준이 좀 다른 것이 조금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원산지 표시 위반은 이제 어차피 큰 문제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은 오히려 이제 개선 효과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연구에서 이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이제 어느 한쪽으로 잘 맞추자. 즉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위반했을 경우에 그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그 기준이 되는 것을 가공식품이나 농산물처럼 맞추자라는 그런 안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그것은 이제 상향 조정을 음식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화된 그 법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을 음식점 수준으로 좀 낮추자라는 그 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양쪽 의견 다 이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좀 다른 입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 좀 곤란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소비자들의 반응도 조사가 되는가요? 소비자 반응은 뭐 그 조사를 했었을 때 보면 저희가 다양한 경우를 가지고 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산 절임 배추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고춧가루 액젓을 섞어서 포장한 다음에 배추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였다. 이건 거짓 표시에 되는데 현행법에서는 그 배추 그 김치 전체를 가지고 그 과징금이나 과태료 기준을 매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소비자한테 물어봤을 때는 한 53%가 김치 전체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다음에 46%는 그냥 그 배추에 대한 것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약간 소비자들도 역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네요. 자, 원산지 표시 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잘 하고 있는지요?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육류, 어패류, 과채류, 견과류, 인삼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원산지 표시에 대한 찬반이 팽팽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특히 육류 같은 경우에서 축산단체와 식품업계가 비용이 많이 들고 불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소비자 단체에서는 미국인들이 식품의 원산지를 알고 싶어하는 알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확대가 되고 있지 않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그 고시를 개정해서 모든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해서 원료 원산지 표시를 하게끔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이는 원료 3가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 한 가지만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그 법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고 제재 수준을 가지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보완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 사각지대도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그 정보를 좀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관련자들한테 많은 정보를 또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국내 농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입 개방 시대에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이 물밑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농업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양파 가격이라든지 감자 가격, 마늘 가격 다 폭락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원산지까지 위반을 하게 된다 그러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내 농업의 어떤 피해 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현재 그 처벌 기준보다 저희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약 한 3배에서 4배 정도의 더 강한 처벌을 해서 다시는 이런 그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원산지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와 우리 국내 생산자 모두의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예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그 가공품을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가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국산 농산물이냐 수입 농산물이냐 선택을 함에 있어서 만약에 수입 농산물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다 그러면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구매하는 시점에서 그 공정한 그 게임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 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계 당국이라든지 유통업자라든지 우리 그 생산자분들이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마지막으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해서 우리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생산자와 그다음에 가공업체, 그다음에 유통인들이 매우 정직하고 정확하게 운영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에 이익에 눈먼 사람들에 의해서 이 원산지 표시가 위반되는 경우가 많이 이제 발견이 돼서 이제 이런 게 문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의적으로 위반한 사람들한테는 다시는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강한 그런 제재를 좀 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에게는 항상 부탁드리지만은 철저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이 법을 만들고 제도를 이제 운영하는 그 관계 당국에 있어서는 우리 본 법의 취지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다음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잊지 말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법의 취지에 맞는 그 제도와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법 내에서의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다른 법과의 연관성 등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잘 마련해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원산지 표시라는 것이 그냥 딱 그 원산지 국가를 표시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이슈들이 있네요. 아무튼 이런 복잡한 내용들을 연구를 하시고 또 오늘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를 높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식품 소비 및 유통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원산지 표시 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원산지를 속이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내 생산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보다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농산물,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제도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장치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